좋아하시네요. 막 이렇게 그 단단하게 누군가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SNS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팔로우해서 보는데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미가 있는 게 다정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말투 하나 안 변하고 막 뼈 때리는 말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네. 받았던 난을 돌려주신 네네. 일이 있잖아요. 작년 5월 31일 그 국회 개원하던 날 윤석열이 보내줬어요. 개원식에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는데 아, 그때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윤석열이 저를 해임했잖아요. 그 3월 6일 날짜로 공식적으로는 해임했습니다. 해임하고는 뭐 그 난을 준다는 게 저는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개인 박은정한테 네. 준 게 아니고 국회의원 박은정. 아 그래도 약간 이 근데 그때 뭐지? 다른 의원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예,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생명인데 버릴 수는 없고 이걸 그 어쨌든 좀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장 뭐 어떻게 돌려줄 수도 없고 용산에 뭐 갔다가 뭐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파면할 때 돌려주자. 근데 그러면 저도 열심히 파면을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 난이 너무 잘 컸어요. 근데 실제로 돌려보내신 건 실제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아크로비스타로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 박은정 의원이 받았다고 또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본 파면 붙여가지고 파면 축하한다고 리본 다시 그 붙여가지고. 좀 잔인했어요. 역시 근데 얼음공주. 통쾌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은정 의원의 책 징계를 마칩니다.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의 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감찰에 막 투윤 갈등이라고 프레임 씌워서 막 어거지로 언론들이 그렇게 하던 그 한복판에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대선 후보로 설마 했는데 정말 국힘 후보로 나오고 설마 했는데 0.7% 차로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갈 거라는 걸 저는 감찰할 때 알고 있었죠. 2019년도 그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조국에 그때- 대한 검찰의 난.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대호 프로젝트라고 언론에 아. 보도되기도 했었고 대호가 윤석열인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검찰 간부랑 술자리에서 어떤 검찰 간부가 윤석열이 그때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 갔었잖아요. 네. 그때 그 김건희도 같이 갔어요. 그렇죠. 네, 뉴스에 처음 얼굴 나왔을 그랬습니다. 때. 그때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그 술자리에서 검찰 간부가 그 사모님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 영부인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총장님 그때 이제 검찰총장 되고 났으니까 총장님 대통령 되시도록 잘 보좌해야 된다. 검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듣고 싶어 하는 걸 거를- 아니까 그 말을 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없는 자리에서 검사들끼리 제 아내는 그날 뉴스 화면에 보고 나서 딱 그러던데 저 여자 뭐야? 좀 이상한 여자네. 저 머리꼬리며 옷꼬리며 하는 행동이며 저 이상한 여자네 이러더라고. 근데 의원님 볼 때 유는 그러면 대통령은 왜 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죠? 퍼블릭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면 그 권한을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끝까지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돼서도 검찰권을 그렇게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 징계 사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끝까지 남용한 게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런 캐릭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블릭의 개념이 전혀 없는 정치 검사인데 그 정치 검사가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저는 한국 사회 굉장히 취약한 구조. 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한탄스러웠거든요. 그 정치 검사에 속아서 그 정치 검사가 마침내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그래서 온 검사들이 거기에 다 부역해가지고 대통령을 마침내 만들고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게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조국 가족을 사냥할 때 이미 그게 다 나왔잖아요. 네. 저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권한 행사에 한계도 없고 그 품격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렇게 평생 저런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뭔가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논리적인 우리의 판단인데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의 작용이 컸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 가족에 대한 사냥을 정당화하면서 윤석열을 정의의 어떤 화신처럼 이렇게 추켜 세우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와 불공정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불의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민주당과 조국, 문재인 정부 이거를 딱 거기다 집어넣고 이 선동을 상당히 몇 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한 결과
대통령이 되었고 윤석열이.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짓은 검찰총장 시절에 한 짓의 확대 정보판. 거의 똑같아요. 네. 네. 그러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음속에 이러다 대통령을 해도 되겠는데? 라는 그 씨앗을 심어준 게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언론 책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찰 이후에 나중에 고발도 당하고 혐의 없음 네. 받았는데도 갑자기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재수사를 또 합니다. 그 감찰 과정에 위법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2022년에 검사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어요. 23년 만에. 근데 안 받아줘요. 징계 중이니까라고 하면서 막 친정집에 가둬두고 압수수색하고 막 하는 거죠, 예, 수사를. 네. 일부러 추석 연휴 앞두고 막 압수수색하고 네. 핸드폰 가져가고 뭐 차량 압수수색하고 아이가 코로나에 아니, 걸렸는데도 지금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저 친윤 검사들이 네. 다 사표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대표 변호사로서 개업한다는 광고 막 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표를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네. 그러네요.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했던 그 네. 검사들, 네, 네, 그 사인방. 검사들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이 다 사표 받아줬어요. 네. 근데 그 사표 받아주면 안 되고 그 수사 과정의 위법이나 부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징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정권 바뀌고 나서도 지금 사표를 받아주고 있더라고 최근에 그러네요. 보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 물론 윤석열이 한 짓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당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저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 친윤 맞아요. 검사들은 진짜 잘못을 했어요. 심지어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예. 잘못이 있는 잘못이 사람들. 있는 네.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는 저는 진짜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 단죄해야 된다. 책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197쪽에 보면은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의 검찰, 그들의 부정행위 이런 챕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의원님이 일하셨던 시기의 검찰하고 지금의 검찰하고가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검찰은 원래부터가 본질적으로 그랬던 겁니까? 그 원래 그랬던 조직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그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김건희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끝판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배우자 혹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위해서 검찰권이 정말 무도하게 그가 그 잘못 행사가 된 아주 끝판왕이었는데 검사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친윤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찰 그렇게 말 잘 들으면 출세시켜주고 중앙지검장도 시켜주고 뭐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그 김건희를 위한 검찰. 그래서 제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났을 때 검찰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전 세계 독자에게 사랑받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저자 올리버 섹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그의 마지막 편지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신경생물학자 수전 베리. 반평생을 사시와 입체맹으로 살아온 그녀는 48에 처음 3차원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 경이로운 체험을 글로써 올리버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가 오가며 우정이 시작된 그해 올리버는 안구 흑색종을 진단받고 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 눈뜨고 다른 한 사람은 익숙한 세계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인간이 지닌 신경 가소성과 회복의 힘을 굳게 믿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준 기록이자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우정의 힘을 증언하는 책 디어 올리버를 추천합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작가이자 암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올리버 섹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만 보다가 48살의 입체시를 얻은 수. 두 신경과학자가 주고받은 10년의 우정, 150통의 편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와 다정함을 잃지 않은 두 사람의 기록. 남궁인 작가, 손보미 소설가 추천. 디어 올리버. 그러면 지금 3대 특검이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참 부부의 행태도 정말 기가 잘 노릇인데 특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를 모두 겨냥하고 있죠. 그 3대 그렇죠. 특검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수사들이 전부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지금 이제 3대 특검으로 그나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윤석열, 김건희 구속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했던 그리고 그래서 막 그 무너뜨렸던 법치
CCTV 그 시스템 이거에 복무했던 그 뭐 검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득권 카르텔 그 법원까지 해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 게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게 원래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면 성공해야 맞아요. 그렇죠. 아. 예. 성공을 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빚어졌냐 하면 다시 검찰 독재가 연장되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노골적인 독재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국은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서 또 오공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처럼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에 대대적인 진상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작업이 들어가서 뭐 일망타진되는 이런 수순으로 갔으면 지금하고 양상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친위 쿠데타인데 실패하고 그리고 윤석열 혼자 달랑 잡혀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과 잔당들이 다 막 법원, 검찰, 뭐 무슨 뭐 교도소, 뭐 무슨 행정부, 네. 경찰 할 것 없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공범 추종자들이 다 정당의 여당까지 다 깔려 있는 상황에서 네. 처음에 윤석열 하나 잡혀가. 네. 그다음 차근차근 조금씩 지대되다가 법원에서 풀어주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정권 교체되고 나서 그래서 3대 특검 출범해서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완전 성공한 쿠데타가 되어서 나중에 막 민중혁명식으로 반전이 이루어졌으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아, 뿌리 깊은 병증들이 이 고열도 아니고 약간 미열이 나면서 다 병증이 하나씩 드러나는 네. 법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으로 좀 저는 많이 드러났다 이번에 되게 통해서. 흥미로운 네. 사례예요. 이거 네. 정치학 연구하는 분들은 네. 이 한국의 이 실패한 친위 쿠데타와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되게 희귀한 케이스 스터디의 대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례적인 거고요. 역사에서 잘 찾아보기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박은정 의원께서 이제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임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제 정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정치가 아니고 또 법률가로서 활동을 한다 이러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되겠어요? 네, 징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징계에서 제가 이기면 네.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가능하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수사를 했던 이유는 저를 수사했던 이유는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좀 사실은 되게 그 치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원래 캐릭터가 그런 사람. 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된 것이 사실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건데 자기가 대통령 된 것이 사실은 그 정권의 부당한 압력,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됐다는 그 피해자 프레임을 사실은 관철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징계소송, 항소심에서 뒤집어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저를 수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를 딛고 추미애 장관님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부당하게 자신을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것을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됐는데 그딴 게 맞습니다. 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잘했으면은 그렇죠.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가 뭐 그 감찰했던 것도 그냥 뭐 지나간 일이 되고 저는 변호사하면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면 됐는데 성공할 자신이 없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복수, 그 누구 미웠어. 그래서 그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거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그 정권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치에 나서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서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본능에 끌린 거 아닐까요? 그런 서사를 만들겠다는 의식조차 없이. 맞습니다. 그냥 저것들이 나를 감찰해서 맞습니다. 손 봐! 네.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제 아까 병증이 차근차근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 쪽에서 통화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녹취가 많이 나올 걸 통화 내역 이런 게 왜? 그 윤석열이 게을러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딜 가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툭하면 전화질러 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하고 핸대더라. 응? 그러니까 네. 그 나온 소문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소문이 게을러서 맨날 술 먹고 이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전화로 지시하는 거잖아요. 물어보거나. 그래서 전화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다 어마어마한 수의 녹취가 나올 거다. 그렇게 내가 반 농담 삼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녹취 엄청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면 명태균이니 뭐니. 최은순 그 장모 네. 구속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네. 막 윤석열하고 김건희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서 이시원
그 검사 출신들. 검사 예. 출신 참모들 네. 있잖아요. 주진우 지금 네. 국회의원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오빠 김진우 김진우, 김진우하고 윤석열이 통화를 6번인가 하루에 하면서 사이사이에 이시원 주진우하고 번갈아가면서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하루 종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박은정 의원께서 공적 마인드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모든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나 이런 거를 자기 수족처럼 부린 사유화한 사람을 거죠. 갖다 놓고 네. 사병처럼 쓰고 그거 장모 성사건 처리하는데 그거 물어보고 김건희도 통화를 하고 윤석열도 통화를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이게 성공한 쿠데타였으면 안 드러났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 사람을 제대로 비판을 하고 봤다면 검증을 했다면 도저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것인데도 이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밀고 해서 이익을 같이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번에는 그냥 이익만 못 얻습니다. 내란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 잔뿌리까지 다 캐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정점에 오히려 김건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기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특검법을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연장하고 또 규모도 더 확대해서 원래는 지금 연말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0일로 되어 있는데요. 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배우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건데 안 그러면은 지금 나온 혐의만 16개인데 16 완전 다 개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조국 혁신당에서 앞장서서 네, 좀 맞습니다. 하는 걸로.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래 세빙선 역할이 그런 거 세빙선 아니겠어요? 역할을 네. 하겠습니다. 네. 이 검찰을 그렇게 해서 해임을 당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가 이제 총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국 대표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연락처도 모르는 네, 사이였다. 조국 대표님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먼바지에서 이제 강연하실 때 뵌 적이 있고요. 그때가 2월 27일이 제 징계 그 해임 처분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28일 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해임됐다고 구두로 그 수사관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3월 6일자입니다. 네. 윤석열 이게 대통령이 해임을 하거든요. 검사의 해임은. 네. 근데 조국 대표님이 그 무렵에 전화를 막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여가지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 안 남겼어요? 그때는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입니다. 뭐 전화 통화 원한다고. 근데 그 전화가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더니 이제 주변에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이렇게. 네, 문자도 하시고 이제 연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28일 날 제가 해임됐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해임도 예상했었고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뭐 먹고 살지? 그 변호사 할 수 없는데 징계 소송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2, 3년. 그러니까 나만이 맞아요. 밥그릇을 뺏으면 안 네, 되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지 하다가 제가 3월 7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영입. 그러니까 그 일주일 상간에 그냥 홧김에 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거 소송을 할 건데 한 3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소송 이게 싸우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징계 소송을 하는 거나 뭐 그 국의원이 돼가지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홧김에 진짜 했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렸네요. 근데 3월 7일 날 제가 영입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후회했어요. 왜요? 아, 이게 너무 만만찮은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 대표가 그 요지부동으로 박은정 의원을 1번으로 네, 밀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네. 그 윤석열과의 싸움이고 그때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였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징계한 사람을 1번으로 대들어 놓고 저 대통령 윤석열을 또 징계해야 돼. 그 그림이었잖아요. 저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괜찮은데? 네. 그림이? 그래서 저희가 그 690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 이슈의 인물이 맞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슈하고 인물이 맞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증폭시키거든. 네. 너무 짜증난다 진짜. 풀릴라야? 윤석열 맞춤형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저희 검사 시절에 특수부 강력부 검사들은 밤에 일을 해요. 왜냐하면 밤샘 조사를 하거든요. 네. 자백 받으려고. 그러면 아침 새벽 이제 그때쯤 이제 자백을 해요. 그 피의자들이 잠을 못 이겨가지고 지치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서 오전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사우나를 다 가요.
검사들이 사우나를 가가지고 갔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또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우나 가는 게 그 특수부 강력부 검사들이 굉장히 일상으로 하던 거고 문하고, 그럼 윤석열이 지금 그 검사 시절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사우나 하고 또 옆에서 또 자고 이게 본인이 원했을 것 같다. 집무실에. 미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관저에 사우나가 있어요. 있어. 더 큰 게 있어. 맞아. 근데 굳이 집무실에다가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은 편하지가 않은 거야. 거기서 사우나를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와가지고 등짝 두들기는 거야. 일을 안 하고 뭐 하냐. 너무 불편해. 너무 싫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육아 퇴직하듯이 육아 퇴근하듯이 약간 집에서 집무실로 퇴근하는 거죠. 거기 이제 침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쾌적한 업무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이 세팅을 다 해줬는데 너무 싫어.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4,500 견적 뽑아줬던 업체는 정식으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10% 포함시켜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현금으로 이제 딜을 친 거잖아. 디스카운트 좀 해달라. 딜을 쳤는데 안 먹히니까 21g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21g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씨랑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그 문제의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이때 한창 관저 뭐 이런 의혹 관련해가지고 21g 이름이 한겨레에 막 나오고 이럴 때예요. 그게 이게 약간 부담이 됐는지 부담이 됐구나. 김용현이 다른 데서 다른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맡깁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한 업체의 대표가 출신 고등학교가 설마 또 충암은 아니겠지. 충암고등학교. 설마가 다 현실이야. 어떻게? 나 설마 했네. 자, 사우나 업체도 충암고 라인이에요. 와. 자, 모든 게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돼 일종의 이제 그 패밀리거든요. 충암 패밀리. 충암 패밀리 입장에서는 가장 내밀한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패밀리. 우리 고등학교 동문. 얘 젊은데 일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맡겼던 거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부가세 안 떼고 3천에 깔끔하게 싸게 해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좀 짚고 싶어요. 김용현이는 3천 현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3천 현금 특활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 굳이 현금으로 이것을 네. 계산을 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없잖아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그 특활비는 증빙서류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다 자료가 남을 테니까. 자료가 남고 그게 자료 국회에서 또 자료 요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를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우나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이 현금 3천만 원 혹은 이 3천만 원을 어디서 조달을 했는지 현금으로 네. 그게 특활비가 아니었다면 뭔가 또 제3자라든가 이런 그럼 더 쪽에서 커지죠, 그럼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걸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 네. 저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네. 이 그대로 종편 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아까 뭐 충암고부터 해갖고 알죠? 가서 다소 좀 관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업체의 대표 고등학교가 어딘지 아세요?까지. 충암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던진 다음에 사람들이 뭐야 할 때 충암고입니다. 네. 요거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약간 이게 서비스 정신이잖아요. 그거 그냥 싸게 우리 그냥 싸게 서비스로 해달라. 네. 요 마인드가 김용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저씨들 중에서 꼭 서비스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집 가가지고 아직 군만두 서비스 줬는데 우리 탕수육 시켰으니까 추가로 뭐 또 서비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는 얌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용현이 딱 그런 캐릭터인데 이 수사를 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또 있어? 기사 중에서 보도가 된 내용도 있고 감사 보고서를 보도한 기사들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호처의 관저에도 해당 업체들이 인테리어를 해줬다라는 내용이 살짝 언급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호처의 관저가 누구 관저냐? 김용현 관저입니다. 근데 김용현 관저에 뭘 해줬느냐? 주방을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주방을 리모델링에 얼마 들었느냐? 7천 들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이 주방 리모델. 아파트 주방 관저입니다. 관저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냥 공관이야 공관. 관저에 주방을 리모델링하는데 7천 견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른바 이제 이탈리아산 최고급 제일 비싼 거의 재벌집에서 하는 급의 인테리어가 들어간 이 서비스를 받았다. 제 이거 받았거든요, 이거. 생각에는 고급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백으로 슈킹을 한 것 같은데. 백마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3천만 원 현금을 또 야.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그러면 않습니까? 디스카운트의 서비스의 백마지. 아니 그 아주 이상한 의혹 제기가 아닌 게 그래서 그 업체가 한 6억 정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 중이죠.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 6억 정도 못 받아서 소송 거는 게 아니라 약간 뇌물성으로 그냥 그렇죠. 꽁으로 해준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소송을 건다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약간 좀
공짜로 해주면서 나중에 어떤 뭐 특혜 다른 같은 특혜, 거를 네.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받게 생겼잖아요. 뇌물 공여 이런 그러니까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소송을 알리바이를 하는, 위해서. 알리바이를 위해서 아. 이런 것들도 뭔가 윤석열 쪽에서 이게 그 법률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의가 된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 들죠. 그 김영현도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예산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물건 실체가 남아 있잖아요. 어. 그건 나중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진짜 머리가 있고 예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식 예산으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아파트 25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체를 하는데 전체. 근데 뭐 주방 가는데 7천만 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100%.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국회에서 아무리 자료 요구를 해도 계속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맞아요.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이렇게 현금으로 하고 추적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맞습니다. 하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집권하면은 뭐 문제 없는 거고 장기 집권하지 않는다면 그냥 철거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철거했잖아요. 네. 철거도 철거 비용 들어갔을 건데.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할거 많아 죽겠는데. 리모델링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네. 자 이거 사우나 하나로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굵직한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 들어가기 앞서서 윤석열이 그 근황부터 잠깐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근황. 예. 윤석열이가 지금 특검에도 나오지 않고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있지 않습니까? 접견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이가 유죄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럼 그렇죠. 변호인 접견이 안 되거든. 그럼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아. 그래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돼.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내란 재판에 지금 윤석열이가 3번이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돼. 그렇죠. 그러자 이제 특검이 지귀현이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귀현이는 세워라 내워라 아주 여유가 있어요. 네. 일단 특검이 요청을 합니다. 네. 자, 내가 읽으려니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특검에서. 그렇죠. 윤석열은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 적부심에서 나왔다. 지난번에 나와서 예. 4시간 50분 출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랑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지귀현이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 구치소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4시간 50분 동안 있었잖아요. 뭘 더 네. 확인을 해요. 아, 이 어떡합니까? 이 지기현이 자꾸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지기현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지금 요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인장 제대로 발부해주지 않는 요산 가지고도 공정성 문제로 그 기피 신청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기현은 지금 더 조사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건강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답변을 해줬고 네. 특검에다가 본인이 적부심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4시간 50분.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도 없이 이거는 형사소송법 73조에 따라서 네. 구인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기현 네. 판사가 이거를 구인영장 발부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지기현 판사의 또 다른 또 법률 위반 사유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가 아마도 서로 이렇게 그 이 의사가 통했던 게 뭐냐면 걸석 재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피고인이 2번 이상 이제 불출석하게 되면은 네. 그냥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고 박근혜 도 그랬습니다. 네네. 박근혜 때도 재판 안 나가고 계속 그냥 그 걸석 재판으로 하겠다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 걸석 재판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아니에요. 있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진 지기현은 않아요? 11월까지 지금 기일을 잡아놨어요. 자기 맘대로. 아. 맘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진짜.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렇게 막 그 기일을 엄청 넓게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아, 그때 세워라 진짜. 내워라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피고인 없이. 그 지기현이 그 룸살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그거 그 윤리실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법사위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지기현에 대해서는 아, 조이대 징계를 뭐 하고. 하는 거야, 조이대. 조이대 뭐 뒤 좀 캐봐 너가. 조이대요? 어. 저는 그냥 유튜버인데요.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네. 제가 아주 좋아. 오늘 종편 가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조의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구인영장 발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앵커 양반 합시다 하면 하는 겁니다. 아이 또 지켜본다 나 진짜. 아니 종편에서는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윤리강령이 있나 봐. 안 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앵커 양반 합시다 하면 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따 저녁 6시에 국민적 보세요. 여론이 모아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심각하거든. 그리고 저는 그 직연재판부가 진짜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하루에 2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이야 그거. 근데 왜냐면 거기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네.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의 주장이 다 맞다 치고 진짜 너무 힘들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그러면 잠깐 접견한 다음에 한 5분 앉아 있다 들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요. 그러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변호인 접견할 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럼 재판 중에도 그만큼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정보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제 지금 그 법무부에다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게 그래서 밝혀진 거잖아요. 윤석열이 2.3회 하루에 예, 네네네. 그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간이 제한이 없거든요. 네. 변호인 접견은 그럼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만 법무부에 확인해가지고 그럼 거기 앉아 있었으면은 재판정 나와서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헬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 확인하고 구인장 내야줘야 된다. 아, 그 시간을 빨리 밝혀야 돼.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를 하지 않으면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불쇼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3회라고 네. 박은정 의원실에서 그거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인 접견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찾아가는 아무도 안 거예요.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김건희도 안 안 갔어요.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검사 출신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2.3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딱 가 에어컨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있어. 그럼 밥 때 되면 또 들어가. 맞아. 밥 먹고 나오면 이제 2번 되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얘가 약간 좀 지루한 애 만나. 예를 들어서 최진문 같은 애야. 변호인이 야 넌 가라 하고 가. 그래서 한번 또 재밌는 애로 오면 점삼이 점삼이 된다. 입담 좋은 애들. 입담 좋은 애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론했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거고 주로 윤석열이 떠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 리액션 좋은 애로. 네. 권력을 사병처럼 부리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도한 행태를 박은정 의원은 정면으로 폭로했습니다. 공적 마인드라고는 일절 없는 자들이 국가 권력을 개인의 보복과 안위를 위해 휘둘러 왔음이 이번 대담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죠. 특히 김건희를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 죽어버린 검찰의 비겁한 민낯은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확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다시는 제2의 윤석열 같은 정치검사가 탄생할 수 없는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의 잔당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확신을 준 거죠. 오직 주권자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함을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